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451페이지 회계상의 오류 구분 봐봅시다. 자, 회계상의 오류 구분은 자, 이 잘못된 회계치로 인해서 자, 순이익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가 있고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자, 그래서 미치는 오류가 중요하죠. 그러면 자,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오류는 재무상태표 항목 간의 오류라든가 포괄순이익 계산 항목 간의 오류는 순이익을 미치지 아니한 오류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오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자동 조정적 오류, 자동 조정적 오류가 있고 비자동 조정적 오류로 구분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자동 조정적 오류 하면 대표적으로 기말재고액의 과대, 과소, 계상 등은 자동 조정적 오류이 되고 비자동 조정적 오류 하면은 감가상각비, 과대, 과소 계상은 비자동 조정적 오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있지만은 꼭 하나씩 기말재고의 과대, 과소, 자동 조정적 오류, 비자동 조정적 오류는 감가상각비의 과대, 과소. 그래서 자동 조정적 오류를 자, 상계적 오류, 비자동 조정적 오류를 영구적 오류라고도 하는데, 자, 그 의미가 자, 두 회계 기간이 지나면 잘못된 회계처를 발견하지 않더라도 두 회계 기간이라면 오류가 자동으로 상쇄된 오류가 있고 상쇄되지 않는 오류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반대 효과가 자동 조정적은 반대 효과가 일어나고 비자동은 반대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접근해 갈 때 반대 효과가 있다 없다 이 판단을 생각하면 구분 좀 쉬워지는데 그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재고자산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초 재고 자, 매입 매출원가 기말재고 때 이 기말재고 X-1년도에 기말재고가 과대 계상이 됐을 때 X1년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기말재고가 과대되므로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므로 당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고자산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자, 기초 재고 매입 기말재고 매출원가 자, X2년도에 자,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X2년도 기말재고는 자, 오류가 없는데 X1년도에 기말재고 과대는 X2년도 기초재고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매입액도 변동이 없고 기말재고도 오류가 없는데 이럴 때
매출원가 X2년도 순이익은 기초재고가 과대되므로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므로 X는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3년도의 순이익에는 X1년도 기말재고 과대는 X2년도를 지나면서 반대 효과로 순이익이 많아졌다가 X는 순이익이 작아지다가 반대 효과로서 X3년도에는 발견한 오류를 발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이익 미량은 자동으로 상쇄 오류를 자동 조정적으로라고 그래서 우리가 변의 성격의 기말재고 매출원가는 반비례 관계 같으면 기초재고와 매출원가는 비례 관계라는. 자, 그래서 재고 자산의 항목의 계정을 생각하면서 정리가 되죠. 그런데 감가상각비의 과대과서는 반대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용은 잔액이 이율되지 않기 때문에서 이런 단기 순이익 영향에 대한 초점을 두고 확인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 한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먼저 기본적으로 자, 462페이지. 462페이지. 자, 15번. 자, 이런 문제 유형이 예상이 되는데 나오면은 자료 상태에서 바로 좀 활용하는 방법 보면은 자, 기말재고 오류가 있는데 기말재고가 2015년도에 1,000원 과대 2016년도에 2,000원 과소인데 2016년 미치는 영향 2016년도에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 자, 문제 있죠? 그랬을 때 2015년도 자, 기말재고 과대는 자동 조정적 오류죠. 자, 그래서 1,000원 과대가 됨으로써 2015년도 순이익에는 얘는 매출원가 과소가 되가 순이익이 과대 계상이 되겠다. 1,000원. 자, 에 대해서 당연히 2016년도에 2,000원 과소가 됐기 때문에 2016년 순이익에는 2,000원 저는 과소 계상에 미치겠죠. 과소. 그로 인해서 15년도 이렇게 순이익의 과대가 반대 효과로 2016년으로 지나야 상쇄가 되니까 자, 1,000원에 대해서 순이익이 과대죠. 순이익이 과소. 그래서 영향을 치죠. 그래서 X 2016년도의 순이익은 과소니까 순이익이 3,000원 과소계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0원 과소가 되는데 자, 이랬을 때 빨리 잡는 방법은 자, 반대과 일어나니까 자, 자산과 순이익은 요새 비례관계니까 요 순이익으로 전환해서 넘어가지만 반대과니까 요 1,000원 과대를 바로 넘기면 1,000원 과소가 되겠죠? 그러면 1,000원 과소니까 2,000원 과소, 1,000원 과소니까 3,000원 과소. 자산이 과소되니까 순이익이 과소가 되겠죠? 그래서 순이익이 3,000원 과소. 이렇게 자, 영향적으로 생각하면서 구분하면 유용성이 있죠. 이런 문제와 자, 16번 봐봅시다. 16번. 자, 기초재고 A원만큼 비평가되고 기말재고가 8,000원 과대 계상이 됐는데 그로 인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윤익은 23만 원 과됐다. 그 A하고 B에 들어갈 게 어떻게 되냐? 문제 유형을 봐서 재고자산 계정에 대한 이해. 자, 그래서 기초재고가 A원만큼 자, 과대 과소가 됐냐? 평가가 되는데 기말재고. 그러면 기말재고는 8만 원이 과대가 됐다. 8만 원. 자, 과대가 돼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23만 원, 3만 원 과대가 됐죠. 과대가 됐을 때 기초 A하고 B에 들어갈 게 뭐가 되겠냐? 자, 이랬을 때 기초 재고하고 자, 이 순이익은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매출원가가 23만 원, 23만 원, 순이익은 23만 원 과소, 23만 원 과소 계상이 됨으로써 순이익이 23만 원 과대가 되겠죠. 비용이 작아져야 순이익이 많아지니까. 자, 그래서 23만 원 과소가 되는데 기초재고하고 매출원가는 비례관계. 그래서 이 기초금액에 얼마만큼 과소 과대가 됐냐? 자, 비례관계고 그러면 기말재고하고는 반비례관계죠. 같은 배는 그래서 8만 원 과대니까 과소가 되겠다. 그러면은 23만 원 과소가 돼야 하기 때문에 15만 원 과소가 돼야지 15만 원도 과소, 8만 원 과소니까 23만 원 과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기초 재고에서 15만 원과 과소가 비례관계가 되기 때문에 15만 원에 대해서 과소 계상. A는 15만 원, B는 과소가 되겠다. 이렇게 변의 성격의 개정을 좀 활용하는 게 유용성이 있겠죠. 그래서 두 문제 패턴에 있어서 자동 조정적으로 초점을 둬서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여기까지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을 한번 확인해 봤고 이제 464페이지 재무제표 분석을 봐보죠. 그러면 재무제표 분석에 있어서는 비율 분석에 자, 모체가 되는데 그 비율 분석의 논리는 알고자 하는 게 분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 나오면은 율 앞에 있는 게 분자가 돼서 이 제 비율 분석의 큰 틀은 네 틀이 있죠. 자, 네 틀. 그래서 유동 비율, 그다음에 부채 비율, 그다음에 자, 당연히 수익성 분석에 분석, 매출 총이익률, 그다음에 재고 자산, 회전율 등이 있겠다. 회전율. 그래서 그러면 유동 비율 하면은 유동성 분석, 자, 부채 비율 하면은 안전성, 매출 총 이익률 하면은 수익성 분석, 즉 회전율 하면은 활동성과 관련한 자, 비율 분석이 되겠다. 그래서 그 외에만 대표성인 거죠. 유동성의 유동 비율, 안전성의 부채 비율, 수익성의 매출 총이익률, 활동성의 회전율이 있는데 이럴 때 유동 비율 하면은 자, 율 앞에 유동이 붙었죠. 그래서 자,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자, 나눈 비율이 유동 비율에 해당이 되는데 유동 비율이 좀 혼돈이 되면은 당자 비율을 좀 바탕을 두자. 그러면 당자 비율은 자, 율 앞에 당자니까 분자가 당자. 당자 자산이 있죠. 당자산. 재무상태의 최소한 표시할 항목은 아니지만 그것을 유동부채로 나눈 게 당자 비율이 되겠다. 자, 다음에 부채 비율 하면은 자, 율 앞에 부채죠. 그래서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부채 비율. 매출 총 이익률 하면은 율 앞에 매출 총이익이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 이익을 매출액으로 자,
나누는 건데 반품 들어온 건 이익이 없으니까 순매출에. 자, 다음에 재고산 회전율, 율합회가 회전이죠. 자, 그래서 회전이 분자가 되니까 자, 지금 회전이 된다는 건 팔아야 회전이 되는 거죠. 매출. 그래서 재고 자산으로 나눈 비율인데 재고산은 원가로 기록하니까 매출 원가가 되겠다. 자, 왜? 대응적인 걸 맞춰야 되니까요. 그런데 매출 원가는 비용이고 재고산은 자, 우리가 자, 자산 시점을 나타내니까 평균 재고 자산을 고려한다. 그래서 평균 하면은 기초 재고, 기말 재고를 더해서 단순 평균 나누기 2로 분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항목과 포괄손익 계산서 항목 간의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자, 평균치를 고려가 되어진다는 거. 평균. 이런 많은 변형이 이루어지지만 가장 기본적인 분석 비율 분석이죠. 이랬을 때 유동비율과 당자 비율에 있어서 자, 1보다 클 경우는 1보다 작을 경우냐를 딸 때 제가 바로 문제 정리하기 있지만 흐름에서 하나의 암기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유동산, 유동부채가 동액이요. 동액 같은 금액이죠. 동액이 감소를 가져왔을 때 유동비율이 1보다 자, 작을 경우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1보다 작을 때는 자, 감소를 가져온다. 감소. 감소 작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 자산 우선인 동액이 감소할 때 1보다 작을 때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패턴만 조금 정확히 잡으시면 뭐 유동비율이 1보다 클 때는 이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동액이 감소할 때 유동비 1보다 작을 때 자, 유동비율은 감소를 가져온다. 이런 변화를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 페이지 자, 가장 기본적으로 자, 보기에서요. 먼저 1번 좀 봐봅시다. 페이지 416페이지 페이지 1번 보면은 자, 기업의 활동성의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활동성 하면 이런 회전율 등을 의미하겠죠. 회전 막 돌아야지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도 활동성, 전 회전율도 활동성, 총산 회전율도 활동성, 자, 부채 비율은 안전성, 그다음에 재원 평균 회전 기간이 나왔죠. 그래서 미음도 활동성. 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 나왔죠. 자기자본 이익률 하면 이익률이니까 수익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전율, 활동성과 관련된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되겠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두 번째가 되겠죠. 난 방금 들어 재고산 평균 회전기간. 자, 그 회전율에 대한 기간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활동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 페이지 자, 먼저 몇 번 보시냐면은 자, 7번 먼저 봐보세요. 7번. 7번을 좀 보시면 한국이 현금 10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비율과 당자비율이 자 180이고 90%다. 단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모두 사용했을 때 그럼 보세요. 자, 단기 차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사용했을 때 유동 비율과 당자 비율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 그런데 유동 비율이 180% 그랬죠. 180%, 당자 비율이 90% 그랬죠.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이렇게 기본 패턴을 좀 정리틀이 있었다면은 유동 비율이 집니까? 1보다 클 경우, 1보다 작을 경우죠. 180이니까 1보다 클 경우는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 현금은 유동자산이죠. 그래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동액이 감소했죠. 동액이 감소를 했는데 유동비율이 1보다 크죠. 1보다 클 경우죠. 클 경우는 증가를 가져오고 증가를. 자, 유동비율 당자 비율이 자, 1보다 작을 경우죠. 자, 90%니까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감소를 한다. 감소. 자, 그래서 유동비율은 증가하고 당자비율은 감소를 하겠죠. 감소. 두 번째가 답이라 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분석을 않고도 이 기본적인 정리틀이 있으면은 패턴을 잡아서 정리틀 이제 확인하면요. 자,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80%라고 주어졌으니까 금액이 10만 원 주어졌으면은 자, 2배를 기준 잡는다. 그러니까 2배를 기준 잡으니까 자, 분모 20만 원을 기본을 잡아서 180%니까 36만 원이 되겠다. 자, 20분의 36이 180%다. 그 말이에요. 그게 90%가 되니까 자, 20만 원 기본을 잡아서 18만 원이 되겠다. 자,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유동부채가 10만 원 줄어들고 유동자산은 10만 원 줄어들었죠? 자, 10만 원씩 줄어들었죠? 10만 원씩 줄어들 때 계산해 보면은 10만 원분의 26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260%가 된 거죠. 그래서 180%가 자, 유동 자산부채 동의 감소니까 260으로 증가를 가져왔죠. 다음, 자, 10만 원씩을 빼니까 10만 원분의 8만 원. 자, 10만 원분의 8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80%가 되겠다. 80%. 그래서 90%가 80%가 됐죠. 그래서 감소를 가져온 겁니다. 감소. 자, 그러므로 자, 증명도 해드렸지만 하나 패턴을 잡아서 좀 정리가 필요했죠. 그래서 유동자산부채 동액이 감소를 할 때 유동비율이 1보다 작을 경우는 감소를 가져온다. 감소한다. 이렇게 패턴 하나 좀 잡아두면 반대선까지 구분 좀 되어지죠. 자, 이제 자, 6번 문제는 주의할 거. 반대로 6번. 기말재고가 과대 계산일 때 유동비율과 부채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럴 때 기말재고가 과대 계산이 될 때 유동비율하고 부채비율을 물어봤죠. 유동비율하고 부채비율. 그러면 유동비율 하면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거고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기말 재고액은 유동자산이 되니까 유동부채는 변동이 없고 유동자산이 증가를 가져왔으니까 유동비율은 증가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유동비율은 높아진다. 유동비율은 높아지겠죠. 자, 그럼 이제 부채비율은 부채는 변동이 없고 자본도 만약에 변동이 없다면 불변이 될 텐데 기말재고 과대가 됨으로써
매출원가가 과소가 되니까 순이익이 과대가 되는 겁니다. 순이익이 과대가 됨으로써 자본도 과대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과대 계상이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감소, 작아지는 겁니다. 불변이 아니다. 기말재고 과대 계상이 부채 비율이 불변이지 왜 감소를 가져오냐. 매출원가가 작아짐으로 순이익이 많아지니까 자본도 많아지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감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하고는 비례, 분모하고는 반비례가 되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감소를 가져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 우리가 상태 분석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 분석 등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형의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도 그러지만은 비율 분석 문제가 나오면요 쉬운 문제는 쉬운데 시간을 좀 잡게 된 문제가 많아요. 그럴 때는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풀어가는 게 유용성 있게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주 평가가 있습니다. 470페이지 주당 우리가 자 이익이 있습니다. 봐보세요. 주당 이익에 자 순이익을 보죠. 그러면 주당 순이익을 earning per share,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은 주하고 순이익에 대한 주식에 대한 우리가 자 보통주 평가의 관계인데 이 주당 순이익은 산식이 있었죠. 즉 분모가 울퉁불퉁. 그래서 자 당기 순이익, 주당 순이익은 분자가 순이익이고 분모가 추가된다. 주당 순이익이니까 그럴 때 자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에 주는 주식 수를 의미하겠다. 수. 자, 그런데 이 당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자, 뺀 금액 우선주를 빼니까 보통주만 따지겠다. 보통주만 따진다. 자, 그런데 보통주인데 단기 동안의 순이익이니까 유통되는 것만 따진다. 유통된 걸 따져서 자, 그 단기 동안의 주당 순이익이니까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수를 따진다. 그러므로 가중평균의 유통보순을 따질 때 자기 주식은 유통이 안 되니까 가중평균 유통을 따질 때 차감을 한다. 차감. 자, 그러면 자기 취득 시점부터 차감. 네, 유상증자는 증자 시점부터 플러스. 자, 참고로 무상증자 시했다면은 자, 기초부터 유통된 것으로 플러스를 한다. 가중 따질 때. 자, 그래서 자, 유통을 따질 때 자기 주식인지 유상증자인지 무상증자를 따져서 12개월 단기 동안에 몇 달이 유통된지를 따지면 되는데 우선주 배당금은 우선주 자본금의 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이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한다. 분자는 그걸 가정평균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주당 순이익을 따지는데 바로 계산 과정 한번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교재 페이지 자 배우시냐면은 자 20번 봐보죠. 자 20번 21번인데 21번 봐보죠.
자, 우리 최근 문제 486페이지 21번. 자, 문제 보시면은 자, 물음이 X1년도 기본주 주당 순이익을 물어봤죠. 그러면 주당 순이익 EPS를 물었다. 자, 그러면 주당 순이익을 물었으니까 자, 그래서 자, 1월 1일 현재 보통 주수가 만주다. 그럼 만주에 대해서 가정할 때 만주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에 1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죠.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2개월이 유통되고 있겠다. 그다음에 7월 1일 날 자기주식을 취득을 했죠. 그게 몇 주냐면 4,000주. 그러면 4,000주에 대한 자기 주식에 대해서 취득을 했는데 자, 12개월에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7월 1일부터는 유통되고 있지 않죠. 6개월 동안에 유통되지 않죠. 그래서 자기 주식에서는 차감을 한다. 유상증자우선은 자, 우리가 가정평균선 따질 때 분모에 더하는데 자기 주식은 차감을 하죠. 자, 다음에 자, 당기 순이익이 900만 원이다. 900만 원. 자, 그리고 자, 우선주는 배당금 결의액으로 100만 원을 했다. 근데 우선주 배당금이 100만 원 그랬네요. 100만 원. 자, 그 계산했죠. 자, 더 이상 자료가 없죠. 이래서 주당 순이익을 산정하면 자, 800에 대해서 자, 만 주고 자, 절반이니까 2,000 줘서 자, 2,000 빼면은 8,000주. 8,000주를 자, 800을 나누니까 주당 1,000원이 되겠다. 그래서 1,000원이 주당 순이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해 기출 유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형도 되지만 역시 분모의 가정평 유통을 따질 때 자, 자기 주식인지 유상증자 이런 걸 좀 판단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회계감사가 있죠. 참고로 틀만 잡읍시다. 자, 회계감사는 회계 처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외부 감사를 많이 받죠. 근데 문제는 이 회계감사의 의견 표명, 자, 의견 표명하는 방법이 적정 의견,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 4가지가 있다는 것은 틀만 좀 봐주시면 되겠다. 이래서 재무회계 영역을 한번 다 정리해 봤고 뭐 단원이 넘어가자면 그래서 기출인 개념에서 488페이지 원가 관리회계 원가의 자, 기초 개념만 조금 파악하고 이번 시험 정리하죠. 그래서 자, 원가 회계에 있어서의 원가는 제품제에 소비된 가치를 원가라고 하는데 원가 코스트하고 익스펜스 비용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중성비용, 목적비용, 기초원가, 부가원가가 있지만 우리가 목적비용과 기초원가는 우리가 관심을 뒀을 때 비용과 원가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없애라. 그래서 재료비가 기초원가인데 자, 원가면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나 재료원가나 같은 개념이라는 거. 이런 걸 국보에서 정리하면서 원가에게란 저는 원가의 분류만큼은 반드시 해둘 것. 자, 원가의 분류에 있어서는 자, 크게 세 형태로 재료 발생. 자, 원가의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이 된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그래서 제품전에 소비된 재료냐 임금이냐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경비라고 하죠. 이걸 원가의 3요소라고 하죠. 그랬을 때 재료비나 재료원가나 노무비나 노무원가나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자, 원가의 집계 방법, 집계 또는 원가의 추적 가능 여부에 따라서 직접비, 꼭 간접비로 구분이 되는데, 자, 직접비는 특정 제품, 집계하는 원가를 직접비, 여러 제품의 공통으로 소비된 원가를 집계하는 것을 간접비로서, 직접비는 추적 가능한 원가고 간접비는 추정 불가능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계 방법이나 추적 가능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직접 간접비로서 자, 이 원가 이 분류 두 분류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결합해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직접 경비, 간접 재료비, 간접비, 간접 경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가액에서 원가 우리가 자, 제조원가는 계산해 나갈 때 이 개념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직접비 하면은 특정, 간접비 하면은 공통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원가 행태가 있습니다. 원가 행태. 행이 잘 안 써지네요. behavior, 행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조업도. 조업도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데 고정비,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역시 고정원가, 변동원가인데 고정비, 변동원가는 총원가, 총원가하고 단위당 원가의 개념을 구분 잘해라. 그래서 자, 우리가 총원가가 총원가가 일정한 자, 원가를 고정원가. 자,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비례적으로 이것을 변동비라고 한다. 총원가가. 자, 그런데 단위당 원가는 자, 가로치기 볼륨 조업도거든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 그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와 있으면 그때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조업도가 증감에 따라 단위당 고정가는 감소고 감소할 때 한 거는 증가를 가져온다. 그런데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하다. 조업도에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냐 그럴 때 총원가가 일정한 건 고정 원가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건 변동비를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총원가하고 단위당 원가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해 두실 거. 자, 다음 제품 관련해서 자, 제품 제조 관련성에 따라서 제품원가에서 자, 제조활동이니까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구분된다. 비제조원가 하면은 뭐 관리, 활동 이런 원가 등을 비제조원가. 그래서 제품 제조에 소비된 원가냐 그렇지 않냐 그럴 때 여러 가지가 구분되지만 항상 구분되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 될 수 있고 비제조원가 될 수 있는데 자, 이 감가상각비가 공장 건물,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서 제품원가의 구성이 되지만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비제조원가로 구성이 돼서 제품 제조원가에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걸 비제조원가라고 하더라. 자, 다음에 의사결정 관련해서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로 한번 구분할 수 있는데, 관련 원가 하면은 기획원가 approximate cost 기획원가, 비관련 원가 하면은 sunk cost 매몰 원가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기획원가라는 선택하는 여러 대안 중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 대안에서 얻어지는 최대 효익을 기획원가라고 하고,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의사결정에 미치지 아니한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원가에 우리가 분류했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직접비, 간접비, 고정비, 변동비 등을 구분했을 때 또한 정리가 필요한 게 많이 우리가 활용하는 게 뭐냐면, 이 원가의 분류에 요 직접비, 특정 제품에 소비된 직접비는 변동비 성격이다. 변동비.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이나 직접 원가 계산이나 같은 집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비는 변동비 성격이다. 그런데 간접비는 고정비도 될 수 있고 변동비도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공통으로 소비된 원가는 고정비도 될 수 있고 변해서 고정, 그래서 제조간접 원가, 변동, 제조간접 원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원가의 분류는 바탕을 둬야 원가의 구성, 추정, 요소별, 우리가 제품에 따른 개별 원가, 종합 원가, 부문별, 자, 이런 원가 집계 등을 하나씩 정리해 갈 수가 있는 거면서, 이번 시간은 원가에 대한 분류에 초점을 두고 한번 정리해 드려봤고, 다음 시간은 원가의 구성부터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려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